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한 해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뿌듯함과 자괴감이라는 양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만하면 잘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올 한 해도 특출나게 이뤘다고 말하진 못하겠네 라는 마음이 덮쳐와 이전의 수고로움들을 잊게 합니다. 모든 순간 성실하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순간 저는 고군분투하며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감으로 1년을 돌아보자니 성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눈에 들어오고 목표했던 무언가의 모자란 결과들이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기록. 다 덮어준 채 하는 긍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도구이니까요.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기록에는 객관성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나의 시간을 나의 관점으로 써내는 것이기에 주관성 100%의 갈무리겠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 더 무게를 두는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지 알아차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끊임없이 조정할 수 있어요. 12월 말에 겨울 간식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모집했습니다. 12월 하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라던가 한 해 마무리라던가 그런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키워드를 내세워 사연을 모집해야지 하다가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월도 다른 월들처럼 평범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는 12월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로 한 달을 채우려 하지만 12월도 결국은 일상의 연속일 뿐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매년 연말에 느끼는 허탈감이 조금 옅어질까 했지요. 고민하며 주변에 가볍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한 친구가 겨울 간식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는 순간 이거다 했어요. 일상적이면서도 12월에 하면 가장 맛있을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붕어빵이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의 최애 간식이 무엇일지 또 그 이유는 어떤 것일지 문득 궁금해져서 바로 사연을 모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간식 종류의 겹침 하나 없이 사연들이 도착했어요. 대중적인 간식도 있고 간식이라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간식도 있고요.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런 것도 겨울 간식이었다면 간식이었습니다. 저는 남쪽 지역에 살아서 눈을 보기 어려운 곳에 살았어요. 어쩌다 한번 맞이하는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끔 아빠의 큰 봉고차를 타고 온 가족이 겨울 여행을 떠나면 그곳에는 눈도 있고 얼음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먹었던 고드름은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진정한 겨울 간식이었습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게 뭐가 맛있다고 똑똑 따서 얼마나 쪽쪽 빨아먹었는지 몰라요. 겨울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기도 너무 오염되어서 고드름이 열려도 쉽사리 먹을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그 시절의 고드름이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은 잊고 지내다가도 불쑥 떠오르고는 합니다. 잊혀있던 고드름이 시간에 의해 차곡차곡 맺혀 올해 저에게 발견되었네요. 진짜 고드름 대신 차가운 고드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 시절을 추억해봅니다. 제제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처음 접하고 맞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 고드름도 겨울 간식이라면 간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저도 어릴 적에 고드름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확실치는 않은데 할머니 집 처마나 창문에 맺힌 고드름을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고드름을 봤던 때가 언제인지 가늠이 안 될 만큼 까마득하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에만 지냈으니 고드름이 맺힐 만한 처마나 테라스 같은 환경을 접하지 못했어요. 환경 탓인지 날씨 탓인지 아니면 저의 관심이 적어진 탓인지 제 시야 내에서 언젠가부터 고드름이 사라졌습니다. 사연자분이 마지막쯤 고드름 아이스크림을 대신 드신다고 하셨는데 고드름 아이스크림 지금도 판매하나요? 청취자분들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긴 플라스틱 컵에 손톱만한 얼음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얼음 안에 레몬, 포도, 딸기 3가지 맛의 시럽이 들어있어서 동봉된 스푼으로 퍼먹는 아이스크림이요. 얼음이 워낙 작아서 더울 때는 스푼 없이 입으로 곧장 털어먹다가 머리가 찡해진 기억이 있네요. 궁금해서 검색해보았는데 단종되었다가 21년 7월에 재출시 되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24시간 무인 판매점에는 꽤 질비하게 있다고 하네요. 이 아이스크림 어릴 적에도 늘 여름에만 찾았는데 사연을 읽고 나니 겨울인 지금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내일 집 근처 무인 판매점에 진열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는 붕어빵을 파시는 친밀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낯가림이 심한 저한테도 근황이나 인생에 대해서 물으시고 가끔 붕어빵을 1개 혹은 2개씩 더 주시는 인심이 후하신 분이셨어요. 자주 가는 동기들한테는 소주를 권하시면서 같이 마시고 그랬다네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긍정적인 소통과 교류를 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붕어빵 점포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옆에 있던 편의점 건물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몇 주 후 다른 곳에서 아저씨를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붕어빵 장사가 엄연히 불법이긴 하지만 과연 법이 우리의 행복보다 먼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상의 모든 붕어빵 장사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도마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모든 간식 통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붕어빵인데요. 그래서 붕어빵 사연은 훨씬 더 이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붕어빵 아저씨께서 대학생분들께 소주를 권하며 이야기 나누었다는 대목. 이 장면이 바로 상상되어 흐뭇해지더라고요.
물론 장사하며 술을 같이 마시는 것 자체에 위험이 따를 순 있지만 정도를 잘 조절하셨겠지요? 신고하신 편의점 점주님께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몰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갈수록 다정한 이야기를 가볍게 건네기가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겨울 간식 노점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 더 넓혀보자면 시장 상인분들, 모두 일하시는 내내 손님들과 가깝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말 붙이기에 참 좋은 환경이지만 괜히 말 붙였다가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침묵을 지킵니다. 언젠가부터 가게 주인 또는 기사님이 말 걸면 불편해서 다시는 안 가거나 괜히 전화하는 척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원래의 관습인 듯 퍼졌어요. 물론 실제로 날카로운 질문을 꺼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딱딱한 분위기가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약간의 실수는 괜찮습니다. 받아주고 또 예상치 못하게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미안합니다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분위기가 일상이 되었으면 해요. 요즘은 작은 것에도 시시비비를 따져 정답을 가려내는 것에 과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얼마 전 충무로 쪽을 갔다가 역 바로 앞에 오뎅과 토스트를 파시는 할머니를 배웠어요. 너무 춥고 출출하던 참이라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덥석 오뎅을 집어들었지요. 아쉬웠던 건 제가 비둘기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하필 그 근방에 비둘기가 많아서 오뎅을 입에 물고 거리며 비둘기 없는 쪽으로 계속 몸을 옮기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할머니께서 비둘기가 무서워? 아이고 뭐가 무서워? 하며 허허 웃으셨어요. 끝까지 비둘기를 피하며 오뎅 국물까지 먹고 금액을 이체해드리고는 예금주명 땡땡땡님 맞으시죠? 여쭤보았어요. 사장님께서 응, 내가 땡땡땡이야. 반가워. 하시며 소녀처럼 웃으시는데 오뎅 국물에 미소까지 더해 제 마음이 데워지더라고요. 제 이름도 말씀드리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머지 일정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나이에 상관없이 초면에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이날은 그런 불편함 없이 포근하였습니다. 반말, 존댓말보다도 그 안에 숨은 다정함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사소한 불편함에 찔려 방어태세를 취하기보다 조금 더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진심을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피해를 주고받으며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발견하는 일상을 지내고 싶어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라디오 사연인 첫눈에 얽힌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낸 기억을 안고 이번 사연을 보내요. 제가 20살 또는 21살 때의 기억입니다.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저와 동생은 4살 차이, 부모님은 저희와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니 동생과 저,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2팀으로 나눠 여행하고 저녁에 모이기로 했어요. 동생과 저는 부산역에서 깡통시장까지 걷기로 했어요. 부산의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오래된 연립 1층에 있는 나무로 된 우체통도 보고 고양이도 보면서 즐겁게 시장에 도착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당시 가장 유행하던 디저트가 설빙 우유 빙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산에서 먹는 첫 음식으로 설빙 우유 빙수를 먹었답니다.
우유빙수를 먹고 시장 근처에 있는 전시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시장엔 부산을 상징하는 어묵과 씨앗호떡의 향기가 즐비했죠. 길을 걷던 중 동생이 언니, 나 속이 안 좋아. 화장실 좀 찾아줘. 라고 하더군요. 우유를 소화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설빙의 빙수가 우유 빙수인 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저는 즉시 동생의 백팩을 받아들고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에서 몸을 숙인 동생의 등을 두드렸죠. 하지만 동생은 절대 숨이 죽지 않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있어서 웬만큼 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동생의 등을 쳤어요. 화장실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하지만 동생이 개원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는 강도를 점점 더 올렸어요. 그때 동생이 고개를 들고 하는 말. 언니, 너무 아파. 안 쳐도 돼. 동생은 속도 안 좋은데 등도 아픈 상태가 됐고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속은 괜찮아졌지만 등은 계속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우유 빙수에 얽힌 추억을 꺼내면서 박장대소하곤 합니다. 소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소마님은 제가 다른 모임 통해 알게 된 친구의 친구라서 어쩌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변 다른 친구들 통해 소만의 소식을 종종 전해 듣습니다. 한 친구가 소만이 이 사연을 쓰는 동안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쓰는 동안 스스로 웃겨서 계속 흐흐 웃으며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사연도 재밌지만 저는 어쩐지 혼자 낄낄대며 썼을 소만의 모습이 연상되어 그게 더 재밌었답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설빙 우유빙수라니. 제게도 그 유행은 꽤 오래전의 기억인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인절미 빙수보다도 우유 빙수가 먼저 유행이 시작되었으니 제가 대학생쯤일 거예요. 저도 우유 빙수에 엮인 추억이 있는데 20대 극초반 풋풋하던 시절 대학 동기로부터 우유 빙수를 먹다가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대사를 했고 무엇을 건네주었고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는지 전부 다 기억나지만 이건 추억을 위해 묻어둘게요. 무엇보다 정말 친구로 생각했던 상대의 고백이라 좋지 않게 끝나서 애꿎은 우유 빙수만 잔뜩 남아 녹아버렸답니다. 지금 떠올리자면 귀엽게 느껴지는 순간이라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빙수 먹다가 고백이라니 정말 그때가 아니라면 못했을 솔직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소마님의 사연도 왠지 모를 풋풋함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살 터울 동생과 단둘이 부산에서 우유 빙수를 먹으러 간다는 것 자체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떠올리자면 어쩐지 둘 다 볼과 코가 빨갛게 익었을 것 같고 표정은 한껏 신나서 저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수다 떠는 사이좋은 자매가 연상됩니다. 친동생분과 단둘이 여행을 했다는 것도 저는 꽤 놀라웠어요. 저는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엄청 막역한 사이는 아니라서 여행은커녕 연락도 뜨문뜨문하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부럽기도 하네요. 동생분과 지금까지도 꺼내 먹으며 깔깔대는 소중한 추억. 이것이 수만님께 최고의 겨울 간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 달에 이은 두 번째 라디오입니다. 원래는 1일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천천히 묵상하고 지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꼭 꺼내고 싶어서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어릴 적부터 아주 가끔 일어났던 끔찍한 참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무너져 내려서 일상에 지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일부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눈과 귀를 막았답니다. 그렇게 일상을 이어가려 했는데 집 바로 근처에 합동 분향소가 생겼어요. 보이는 순간 마음이 미어져서 잠깐이나마 고개를 숙이고 꽃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속으로 되뇌일 수 있는 말은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이 말밖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유족분들께는 어떤 말도 감히 건넬 수가 없어서 그저 편히 쉬시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고개 숙이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슬픔을 보면 번번이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는 저라서 본인 일상의 테두리를 단단히 지키려는 분들의 행동도 10분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제 슬픔에 못 이겨 허덕일 때 자신의 일상을 아주 잠깐 일시정지하고선 저를 바라보고 고개를 약간 끄덕여주던 이들 덕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상이 부서진 이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잠시라도 시선을 그들에게 머무르게 하고 공감의 끄덕임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 중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아주 작은 피해를 주고받으며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발견하는 일상을 지내고 싶어요. 칼로 잰 듯 이득을 계산하기보다 그저 보듬어 주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모두의 마음이 한층 더 둥그러지기를, 그 둥근 마음이 타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온기를 나눌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